앞으로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 집이 좀 불편해져서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 집이 좀 불편해져서요. 이 말은 5년 동안 새벽마다 손주를 돌보고 밥해주고 빨래까지 다 해줬던 저에게 사위가 손주 생일날 건넨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를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씻기고 유치원 등원 준비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는 쌓여있는 빨래를 하고 먼지 쌓인 집안을 청소하며 손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하원 시간이 되면 간식 준비를 하고 놀아주고 재우는 일까지 제 몫이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오로지 민준이와 딸네 집 살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며 끙끙 앓고 있는데 사위는 제게 어머니 병원 갈 시간이 있으면 민준이 하원 좀 시켜주세요. 요즘 애들 학원 픽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칠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인내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제 딸인 지혜는 결혼 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 5년 전 드디어 귀여운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죠. 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주의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 부부의 맞벌이 문제로 민준이 양육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위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 당연히 손주를 봐줄 거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시선과 은근한 말투 속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묻어나왔습니다. 딸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에 저는 기꺼이 손주 돌봄을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힘든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귀여운 손주를 돌보는 일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으니까요. 매일 새벽 오시면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딸네 집 초인종을 누르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오는 딸과 사위의 얼굴에는 저를 반기는 기색보다는 안도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침밥을 먹이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내고 나면 그제야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집안 살림은 물론 반찬까지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주며 5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의 헌신과 노력이 가족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매 순간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제 헌신은 사위에게 그저 당연한 서비스였나 봅니다. 그는 저의 수고를 인정하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기는커녕 마치 제가 그들의 하녀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사위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다가 밤 10시에 자는 그 매일매일 저의 모든 것을 손주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가 우리 민준이 일어나자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만들어줬단다라며 아이를 깨웠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손주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요. 아침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머리 모양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다녀올게
라며 손을 흔들며 나갈 때면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빨래 더미를 손으로 빨았습니다. 기계로는 아이들의 섬세한 옷감을 제대로 빨 수 없었거든요. 먼지 쌓인 집안 곳곳을 청소했고 오후 밥상을 위해 5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쇠고기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무말랭이, 그리고 제철 야채로 만든 조림. 모두 민준이와 딸의 건강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가락이 부어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면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를 보고 달려오는 아이의 모습, 그것이 제 하루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딸기, 치즈, 우유, 수제 쿠키. 민준이가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 라며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후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집에 돌아와 목욕을 시키고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어주고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오로지 민준이와 딸네 집 살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화장을 할 여유도 취미 생활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어땠을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저녁에 회사에서 돌아올 때면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곤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제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소파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쉬려고 하면 사위의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왜 쉬고 있나? 할 일이 남아있지 않나?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쉴 자격이 없는 존재인 듯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인 듯 취급받았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며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두 달간 심한 허리 통증으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밤에 뒹굴 수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진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학원 픽업, 저녁밥 준비, 빨래, 청소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참다 못해 사위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사위님, 제 허리가 좀 심해서 이번 주에 병원 한번 가볼까 해요. 사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갈 시간이 있으면 민준이 하원 좀 시켜주세요. 요즘 애들 학원 픽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제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고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제 몸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봐주는 도구, 밥을 해주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그것을 꾹 삼켰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고 분함이 치올랐지만 저는 그 모든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사위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 거겠지.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참아야지.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할머니였던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의 무시를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소시지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무생채, 고등어구이. 5가지 반찬을 챙겨서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딸이 피곤해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테이블에 반찬을 펼치자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반찬이 최고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정말 엄마가 최고야. 딸의 칭찬이 제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고단함을 모두 보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계란말이를 집어들며 할머니, 이거 최고! 라고 외쳤습니다. 손주의 그 밝은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거실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반짝거리는 고가의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목도 없는 상자, 정갈한 포장재에서 나오는 로봇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사위는 그 장난감을 민준이 앞에 들이댔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 위해서 이거 힘들게 구한 거야.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지. 아빠 최고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받아들고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5해를 지옥처럼 헌신했던 제 노고는 어디에 인정받는가. 그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손주의 행복이 중요하지 제 감정이 뭐가 중요한가. 그 순간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요즘 힘드실 텐데. 딸의 배려 있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아, 내 딸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헛기침, 사위의 헛기침 소리였습니다. 그는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경고였습니다. 찬바람처럼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한테 그렇게 대접하면서 왜 장모님 걱정을 하냐? 라는 불만과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딸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그녀는 남편의 눈빛을 읽는데 능했을 것입니다. 딸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괜찮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황급히 말을 거두는 딸의 모습.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두 동강 냈습니다. 네, 엄마는 괜찮아. 너희 걱정하지 말고 먹어. 저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존재가 사위에게는 그저 불편한 시선일 뿐이라는 것을, 제 헌신이 당연한 의무일 뿐 결코 고마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가족에게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라는 것을, 5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제 모든 시간들, 손주의 성장에 일조했던 제 헌신들, 딸의 부담을 덜어준 제 노력들,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호텔의 청소원이거나 아이돌봄 센터의 보모인 것처럼요. 딸은 제 걱정을 하다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저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시간제 도우미일 뿐인가? 그 깨달음의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분노였는지 절망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결심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를 돌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이었고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불공정함을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사위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는 제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나날이 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반찬을 3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전복죽, 소고기 미역국, 표고버섯전. 모두 민준이의 성장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손이 리쓸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해 냉장고에 반찬을 담자마자 저녁 시간에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음식 안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건강 생각해서 유기농 채소만 먹어요.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서 몸에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음식 먹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그는 마치 의료 전문가인 양말을 계속했습니다. 젓가락도 대지 않고 그 음식들을 거부했습니다. 딸은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 맛있잖아요 라고 말해보려 했지만 사위의 눈빛이 위험해지자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제 정성이 이렇게 버려지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의 일입니다. 저는 평소대로 옷을 입고 딸네 집에 갔습니다. 회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30년은 좋게 입어온 옷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혐오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추레옷을 입은 거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제발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옷 좀 사 입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 민준이가 학교 가서 놀림 받아요. 야, 너 할머니 봤어? 저게 뭐 하는 옷이야? 이런 식으로 놀림 받는다니까요.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가 쟤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니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옷도 음식도 제 존재 자체도 모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스마트폰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아이 교육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찾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이 먹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했고 화면이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옛날 사람이네요. 요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만지면서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놀림을 받다니요.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했던 것은 딸의 태도였습니다. 딸은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딸도 사위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딸이 한 번이라도 아빠, 엄마 놀리지 마세요라고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한 번은 딸이 용기를 내어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순간 사위는 더욱 큰 목소리로 딸을 나무랐습니다. 당신도 지금 어머니 편을 드세요? 내 말이 틀렸어? 딸은 순식간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처벌을 받은 아이처럼요. 제 딸이 남편에게 눌려있는 모습, 그것이 제 가슴을 가장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사위에게는 짐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모습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한 존재. 그런 제가 왜 이 집에 있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만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만 저는 이 가족의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쌓인 분노였습니다. 5년 동안의 무시, 무례, 조롱이 모두 뭉쳐져서 폭발하려고 했습니다. 제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 눈물들이 모여서 어떤 단단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수심이었는지 새로운 결심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망의 손주 생일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6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주에게 줄 스웨터를 떴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요. 가장 고운 털실을 골라 정성스럽게 바늘을 놀렸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사랑이었습니다. 밤에 눈이 침침해도 손가락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스웨터에는 제 5년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로봇 장난감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평소에 자꾸만 보며 갖고 싶어 했던 그 장난감 말입니다. 제 월급을 아껴 모아 샀습니다. 명품 백을 포기했고 새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해서 손주를 위해 썼습니다. 그 상자를 품에 안고 딸네 집으로 향했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온 가족이 함께 민준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낯선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제 나이 또래의 그 아주머니는 민준이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그 아주머니가 함께 촛불을 끄는 중이었습니다. 민준아, 소원을 빌고 촛불을 꺼야지. 자, 함께 해보자.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장면은 나와 손주 사이에 있어야 했습니다. 딸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당황함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만 밖에 계실 수 있으세요? 딸의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티 준비 중이라서요. 손님들이 곧 오실 거예요. 손님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생일 파티? 나에게 알리지 않은 생일 파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선물 상자가 무거워졌습니다. 혹은 제 팔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불편한 손님에게 하는 말처럼요. 어머니, 오늘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 계셔서. 도우미 아주머니. 그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나가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나가라고요? 내가? 지금 손님들도 오셔야 하고 저희 집이 좀 불편해져서요. 불편해진다고요? 나 때문에? 나를 도우미 아주머니와 비교해서? 이 한마디는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했던 모든 날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견뎌낸 모든 순간들, 민준이의 첫걸음을 도와주고 첫말을 가르쳤던 그 모든 기억들, 그것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나가라는 명령, 불편하다는 말, 제 존재가 불편하다니요. 5년을 헌신한 저라는 존재가 불편하다니요. 저는 사위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선물 상자만 들은 채 문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것도 마치 거지를 쫓아내듯이요. 현관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안아주지도 축하해주지도 못했습니다. 낯선 아주머니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제 가슴에도 박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마치 내 인생이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치욕감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삶에서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부정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남은 자존감이라도 챙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5년간 그렇게 헌신한 것이 잘못이었나요? 손주를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나요? 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가?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었나요? 내 존재 자체가 죄였나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그 밤에 폭발했습니다. 마치 화산처럼요. 5년을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용암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착한 할머니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제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딸도 못했고 사위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5년의 모욕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갚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시어머니가 아닌 강한 여인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1시간을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을 숨기는 것도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밝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또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당분간 민준이를 돌보러 가지 못할 것 같구나. 잠시 침묵이 흐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요? 딸은 당황했습니다. 그 당황함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단 한 번도 민준이를 돌보는 일을 거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혜야, 엄마가 어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민준이 생일날 엄마는 손주를 축하해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했어. 아빠가 엄마더러 나가라고 했거든.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엄마, 그런 일이? 그뿐만이 아니야. 지난 몇 년간 아빠가 엄마한테 한 말들을 생각해봤어. 촌스럽다, 옛날 사람이다, 몸에 안 좋다. 엄마가 만드는 음식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엄마의 옷차림도 자꾸만 낮춰 말했어. 그리고 어제 그것이 절정이 됐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모든 게 견딜 수가 없구나. 당분간 민준이를 돌보러 가지 못할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충격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쓸었습니다. 딸은 사위의 행동을 몰랐던 것이었나요? 정말요? 엄마가 나가는 것을 봤잖아. 저는 손님들이 오기 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 정도로 상처받으셨을 줄. 딸이 사위에게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통화를 마치고 대기했습니다. 얼마 후 딸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제가 여보한테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제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난 몇 년간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가. 딸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준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요. 여보가 그래요. 장모님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그래. 그냥 손주 봐준 것뿐이잖아. 그 말이 들렸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도우미 쓰는 게 더 편하고 깔끔해. 그리고 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 사위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요. 딸은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울음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 딸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것도 제 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엄마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단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위해서는 제가 가진 또 다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능력 말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 외에는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재테크에 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는 그와 함께 투자를 공부했습니다. 금리가 높던 시절 저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산 축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물론 주식을 공부했습니다. 채권도 구입했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성공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상당한 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아무에게도요. 왜냐하면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요. 손주를 돌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으니까요. 그 행복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투자 계좌,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들에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 쌓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봐주면서 손주 양육비라고 단 한 번도 사정하지 않았던 제 돈들. 그것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문득 사위의 회사를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회사가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늘 자금이 부족하다, 은행 대출이 힘들다는 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하나의 계획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계획. 망설임 없이 세워진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위의 회사의 주식을 몰래 매입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니만큼 일반 시장에서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투자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을 정했습니다.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는 재무자문도 해주곤 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성공시키겠다. 그 다짐과 함께 저는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베테랑 변호사 최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의 재정 자문을 해주던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재무자문에도 능했던 그였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제 얼굴을 보자 놀랐습니다. 정미경 여사 오셨군요. 어떤 일로?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주를 돌본 5년간의 일들, 사위의 무시와 조롱, 그리고 생일날의 굴욕.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위의 회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길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미경 여사,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눈빛을 읽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위분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주일간 변호사는 사위의 회사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주주 구성, 주식의 형태, 부채 규모,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사위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종업원은 30명 정도였습니다. 2010년에 설립되어 지난 13년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부진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주식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반 시장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접근하면 사위분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위의 회사의 주식을 몰래 매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면 눈에 띌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소개로 투자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비상장 주식 거래에 능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식을 모으겠습니다. 주인이 여럿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요. 투자 전문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산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투자 계좌의 주식도 일부 현금화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성스럽게 모아둔 자산들이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5%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3%를 더 샀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4%를 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입해 나갔습니다. 마치 바다에 모래를 모으는 것처럼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착실하게요. 사위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엄마, 최근에 반찬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맛이 떨어졌어요. 주말에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마치 저는 전 여자친구처럼요. 그 옷은 좀 더 입지 마세요. 정말 촌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저는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말들이 더 이상 제 가슴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그가 모를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사위의 회사 주식의 23%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3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42%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가 되기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를 이제부터 엄마가 맡아 키우겠다. 너는 민준이를 엄마한테 맡기는 게 좋을 거야. 전화 너머로 딸의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와 내 남편이 함께 살기 힘들 시간이 올 거야. 그때 민준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단다. 그곳이 바로 엄마 옆이야. 엄마, 무슨 뜻이세요? 이게 무슨... 당분간은 너희 일에 엄마가 개입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단다. 그때가 되면 엄마가 움직일 거야. 저는 딸에게 딱 한 가지만 더 말했습니다. 지혜야, 민준이를 엄마한테 맡기지 않으면
너희 부부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야. 앞으로 너희 두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침묵이 흐렸습니다. 길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뭔 소리예요? 엄마가 왜 갑자기? 딸아, 엄마가 진지해. 엄마는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아. 너는 민준이를 엄마한테 맡기겠니? 아니면 내 남편 곁에 머물겠니? 그 질문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엄마, 여보와 상의해봐야. 시간은 많지 않아. 일주일 안에 대답해. 그리고 지혜야, 엄마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거라. 너희가 곧 이해할 거야.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당황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를 맡기겠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면 빨리요. 좋아. 내일 모레 오거라. 민준이의 짐을 다 챙겨서. 저는 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빨리 동의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가 내 곁으로 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맑았습니다. 마치 정의가 빛나는 날씨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사온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30년을 입지 않던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 낡고 피곤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당당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딸과 민준이를 데리고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곳은 아빠가 일하는 회사야, 민준아. 할머니가 아빠한테 해줄 말이 있단다. 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사위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경멸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림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제가 회사 망할까봐 걱정돼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민준이 하원시키러 오신 건가요? 회의장의 다른 주주들과 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곧 멈춰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주주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광기 어린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보면 진짜 최대 주주인 줄 알겠네요. 농담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그 순간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류 묶음을 들었습니다. 법적 인감과 서명이 명확하게 새겨진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서류는 정미경 여사가 본 회사의 주식 42%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추가로 본 주주의 지분은 최근 6개월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매입되었으며 모든 거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가 주주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
사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가락도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다른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웅성거림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놀라움, 의심, 흥미.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당신의 말을 듣게 해줘. 사위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은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집에서 도우미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제 옷차림은 비웃음거리였고 제 존재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사위는 제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손주 생일날 저를 그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5년을 돌본 손주를 축하할 수도 없게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사위는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중앙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요. 어머니, 제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실인지 가식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제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절망하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무릎을 들어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위의 비굴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남자를 말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용서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와 모욕을 생각하면 사위의 사과는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미가 자신이 짠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함정에 빠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와 사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회의가 아니라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언의 지시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현 대표이사 강민준님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즉시 해고하는 안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위는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처럼요. 이건 불공정해. 법적으로 그는 항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손이 들려졌습니다. 한 손, 두 손, 세 손. 모든 주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찬성 100%, 강민준 대표이사의 경영권 박탈 및 즉시 해고가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도 흥미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회의는 정점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사위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쓰러질 듯 앉았습니다.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 아니.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혈액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주주들도 직원들도 딸도 그리고 민준이도. 강민준, 당신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불편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회사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행한 모든 무례함과 모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이 얼마나 불편할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바라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사위는 의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폐인처럼요. 딸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엄마, 제 남편이.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민준이를 책임지고 키울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도 좋아. 하지만 당신은 먼저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한단다.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 당신도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갖게 됐어. 딸은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로. 죄송합니다. 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야. 당신 자신한테 사과하는 거야. 당신이 받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말이야.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아, 이제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 거야. 할머니가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돌봐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박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었고 존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회사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손주 민준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저처럼 노년기에 자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을 돕기 위한 사회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한편 사위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직업도 집도 돈도 없는 초라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꾀죄죄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만큼 당신도 고통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위는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말로는 저의 복수국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제 사랑과 보살핌을 먹고 민준이는 무럭무럭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할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을 가르쳤고 세상의 부조리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자랑이 되었고 제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위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딸과 민준이를 데리고 제가 직접 지은 넓고 아늑한 새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철저히 응징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졌고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지켜냈고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저의 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딸은 새로운 삶을 찾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사위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와 함께 제가 설립한 재단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러 가던 중 저는 우연히 사위를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왠지 모르게 슬퍼 보여요. 저는 민준이에게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복수극과 사위의 몰락, 그리고 겪었던 감정들까지 솔직하게요. 민준이는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매몰차게 대하지 마세요. 용서가 때로는 복수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제 손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복수의 허무함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당신을 놓아줍니다. 사위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정으로 후회하는 사람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위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갇혀 사는 것은 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수를 통해 얻은 물질적인 성공과 명예보다 제 마음속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가장 큰 자랑이었고 딸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